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학서가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민족, 한국과 성도와 그의 지도자들에게 부여한 시대적인 소명이 우리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해야 할 것이고 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4자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철학자 산타네아가 한 말입니다. 계속 싸우는 민족은 다시 일어나도 소리 없이 항복한다는 그것은 끝장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인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가장 아주 명확하게 잘 평범하신 분, 우리가 잘 아신 우리 모교 교수님도 하셨고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시고 KBS 이사장이신 이인호 명예교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1940년 이후 진정한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헌법 개정과 정부 수립 선포로 이어진 전 과정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건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혁명의 전후로 이끌어지는 영국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으로 주창되었던 러시아 혁명에 비견될 만한 우리 역사상 유일한 혁명이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고 프랑스 혁명이나 미국의 혁명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건국이 가지는 혁명적 저거는 삼중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일제나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으로 대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로 되었다는 첫째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왕조시대의 성민이나 일제 식민을 받았던 식민지 식민, 미국적 제하에 패배한 적국 식민지 시민의 자리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 성격되었으며 바로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공화국 채택한 국가의 인정과 공산주의나 군국주의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고의 가치라는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이었습니다. 첫째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바로 그 직전까지 있어왔던 정치, 사회, 문화, 현실을 완전히 넘는 획기적인 변화였으며 어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 이전으로 해결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명확한 혁명을 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승만의 일대기를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상군 능안골에서 아버지 윤성과 서당 군장 김청원의 외동딸 어머니 김미김씨 사이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두 형이 모두 홍역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외아들로 6대 독자로 생반해줄 부모를 응하는 어머니가 이승만의 그 학업을 챙겼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고 부모께서는 5살 때부터 과거 교육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12살 때 중국 역대 왕조의 통치에서 사망하게 한 자치통감을 통달했고 맹자, 논어, 중용, 대학교 사설을 공부했으며 18세 이전에 시전, 서전, 주역 등 상관을 모두 통독했습니다. 서당에서 치르는 시험에는 늘 1등했습니다. 1897년 14세 나이로 첫 과학을 본 이래
1893 11월 갑오경제에 소화가 되어도 폐지돼 버렸죠. 갑오경제 이승만이 참가한 한 과거 시험에는 15만 8,578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5명만 뽑는 경쟁률이 무려 3만 1,715대 1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부가 부패를 해가지고 매간 매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보다 12살 아래인 서재필이 세도 가문도 아닌데도 18살 때 과거 급제를 한 것을 보면은 일반 유생들에게도 전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이승만은 과거가 자기 평생에 이제 그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게 막혀버렸으니까 완전히 이제 허탈한 상태에 빠졌죠. 이 해결해 준 사람이 자기 친구 신흥우입니다. 신흥우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일본어나 영어를 배워왔는데 배제학당 입학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1895년 4월에서 1897년 7월 8일까지 배제학당 2년간을 수학합니다. 수학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졸업할 때 1897년 7월 배제학당 졸업식에 이선항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국제적인 행사가 되겠죠. 첫 이제 고종에 가서 한 배제학당에서 그거 하게 되니까 외교 사절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그 밭에 이 박사가 영어 주제 발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인디펜던스, 한국의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호평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펜셀러가 그 이승만 은사였죠. 그래서 그 당시 아펜셀러가 받은 그 코리아 레퍼레터리 거기에 아주 이 박사 연수를 하면서 아펜셀러가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재필도 독립신문 영문판에서 호의적으로 갑니다. 1898년 8월에 윤치호 이상재가 독립회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맡으면서 독립협회는 인민참정운동을 박차를 하게 됐는데 이승만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은사 회장 윤치호와 기대 이상으로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만민공동을 통솔하고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구파 원수 길령수가 이끄는 2,000명의 보부상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게 하나 나오죠. 일화가 하나 나오죠. 이 박사가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 박사가 잡히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왜? 보부상은 누구냐? 정치 깡패들이니까. 이 박사는 앞에 오는데 뭔가 앞으로 가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이제 보봉사람들 전국에서 모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정면으로 해야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만약 뒤로 도망갔다면 잡혀만 죽을 뻔해서 적색됐을 겁니다. 이승만은 이처럼 혁명적인 열혈 애국 청년이라고 이제 충상을 받게 됐고 고종과 수구파 고관들은 그를 해유할 목적으로 12월 29일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회인 중추원 의관 50명 요새 우리 쉽게 말하면 유신 때 유신 국회의원 같이 50명 뽑았는데 거기 이승만도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뽑혀가지고 몇 달 활동 안 해서 고종이 독립협회가 해산해버렸죠. 해산해버리니까 이제 이승만도 짧은 기간으로 그거에 이제 명예 그거 된 거죠. 고종은 1898년 12월 20일 만민공동회를 금암접을 내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해체시키고 1890년 1월 2일에는 이승만이 중천 이간직을 박탈해서 이승만은 초진일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고종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박영호 일당 우리가 박영호하고 서재필은 잘 알죠. 1884년에 갑신 정변을 이렇게 3일 천하됐는데 다 망명 갔다가 되고 이제 서재필은 95년도에 기구하게 되죠. 기구에서 배제학당에 들어와서 이 박사의 멘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는 서재필한테서 모든 서구 문물을 배우게 되는 거고 또 그때부터 토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박사는 썩어 빠진 이 정권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독립협회에서 강경파 소수파, 우리 정치는 항상 강경파 소수파 하면은 강경파가 그게 하게 돼 있죠. 우리 통상 보면. 그 이제 그 소수파들은 뭐 고정을 그거 옹호해서 하자는 주였고, 강경파들은 저 썩 빠진 그 고정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일본에 가 있는 그 왕세자 이관을 불러가지고 말하자면 입헌군주제를 하자는 겁니다. 입헌군주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 맘대로가 이제 체포령까지 되죠. 그래서 이 박사도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박사가 도망을 가다가 어디 선교사 집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선교사 집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선교사들이 전부 의료 선교사들이죠. 치료하는 사람들 오니까 치료를 가야 되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이 박사가 자원합니다. 자원해서 가다가 1889년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잡혀요.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박사가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만 있었으면 아주 무죄 석방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알다시피 갑신정멸이나 아간파 민비가 시해되죠. 시해되니까 그 아간 파천에 고정이 피신하게 되고 그 외식을 하니까 저 선교사들이 다 보초를 써줘야 되는 거죠. 숙직도 쓰고 음식도 늘 해주니까 그 선교사들이 고종한테 이 박사 석방해 달라고 그러고, 특히 이제 그 어느 선교사 서면은 자기 때문에 잡혔으니까 그 알렌을 통하든지 이렇게 석방했어요. 그 나중에 재판 보면은 그 무혈맹 그 뭡니까 이제 고종을 폐위시키고 하겠다는 거기는 무혐의 풀어나게 돼요. 무혐의로. 그런데 이승만이 왜 그 잡히게 되느냐? 그냥 이는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진기 목사하고 자기 친구 이제 그 권총을 반입을 시켜줍니다. 반입을. 이 박사는 그 위에도 자존심이 가했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가했냐면 내가 왜 선교사 도움을 가냐.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명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탈출하게 잡혀요. 둘이 다 잡히는데 최정식은 바로 총살 당한 겁니다. 총살. 이 박사는 이제 총살을 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왕손인데다가 선비들이 선교사들이 탄원을 하니까 그거 무기징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징역이 이제 나중에 2차례, 3차례 이제 그게 가지고 나중에 10년형으로 감소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박사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방예수정에서 이제 같이 이제 교수들에 끌려가면서 둘 중에 그 최정식입니다. 최정식이 자기는 죽으면서 이승만하고 이렇게 말한다. 감옥 생각합니다. 성만아 잘 있거라. 너는 살아남아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 다오라고 호소하고 간 겁니다. 이 박사 평생 그게 되죠. 이제 이 박사는 한성 감옥에 투현 직후 육체적, 정신적 한계사항에 직면해서 에비슨 선교사를 통해 선교사 에디가 보내준 영문 신학 성서를 입수하여 이 책을 정독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박사는 그 기독교에 입문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은 아까 말했지 형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체 독자인데 그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성가사대 문수사 여보 그 굴이 있죠. 거기서 100일 기도회가 나간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저도 문수사 가봤습니다만은 이 박사가 우리 잘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그렇게 휴전을 반대하니까 조건부로 한 거죠. 이 박사가 미국이 말을 안 듣으니까 방어포를 석방해 버리니까 미국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박사 정권 가르치면 되겠다. 그게 말한 에버레이드 오퍼레이션이에요. 이 박사를 연금을 시키니까 정부를 정지하고 다른 사람을 해야 된다. 그걸 갖고 혁명한 사람 김종필과 박정희가 5.16은 그 자료대로 가고 한 겁니다.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박정희 때는 그 군대가 3,600명이 안 들어왔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군대 동원하기 너무 세밀하다 이런 이야기. 맨날 몇 시에는 중앙청을 적하고 너무 세밀하게 된 거니까 그거는
거기서 이제 원종했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박사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저 이제 엄마 그 신학교에 저 배작자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거기는 뭐 귀신 나오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머니 걱정 마셔 나는 가서 영어만 배우러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이 박사가 영어를 얼마나 잘했느냐 6개월 만에 영어 선생이 된 거예요. 그 선교사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 당시로는 그금 $20를 받는데 그때 뭐 사랑과 한 두 가마 살 정도 그런 돈 같게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박사의 멘토는 그럼 세계적인 학자들이죠. 서재필만 해도 18살 과거에 학교한 사람이고 미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면 에디슨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게 캐나다 그 주치의대학교 대학 교수의 주치의를 한 사람들이고 언더우드 아펜셀러 다 세계적인 멘토들에서 이제 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거는 이제 저 연구를 대원한 옥중에서 개신주 역사상 얼마나 많나 거기에 뭐 이상재를 비롯한 감옥 독립협회 만민공통체 그 사람들을 전부 전도하는데 자그마치 40명을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선교사를 대한민국 다 전도한 사람보다 이 박사에서 감옥에서 40명 전도한 게 더 크고 또 이 박사는 거기에서 세계적인 학문을 다 섭렵하게 되죠. 이 박사가 그 감옥에 있은 게 이제 89년 1월 9일에서 1904년에 5년 7개월 근무하게 있게 되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학문을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국의 독립이라는 자기 그걸 발표하게 되죠. 자기 책 줘서 그러니까 그게 말하면 자기 청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사는 자기가 나한테 해고합니다. 자기가 이게 완전 그걸 복당이라 그럽니다. 복당. 그리고 모든 학문을 거기서 이제 그 행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902년 12월 28일 감옥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앙 동료들은 한성감을 복당, 더 브레싱 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식 기독교,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박사가 이제 감옥에 있던 시간은 1899년 1월 9일에서 1904년 8월 9일 29살 때 이제 석방이 됐죠. 왜 석방이 됐느냐? 우리가 다 나서 이제 1904년 되니까 미국이 이제 모든 한국 준비를 다 가지고 5년에 벌써 이제 그 조약을 외국권을 박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시도하느냐면 마지막으로 외국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도움을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이 개강하게 된 게 미국에서 대표를 갖다 세서 개강시키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이라는데 대표로 가져가지고 개방하겠죠. 그 개방하면서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걸 하게 되는데 미국과의 조약 가운데 뭐냐면 거중조정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거중 일방이 독립의 위험을 당하게 되면 도와준다. 근데 그 조항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밀사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냐? 대한민국에서 이승만이 제일 잘한다. 어디 있냐? 감옥에 있다. 그 바로 석방을 시키는 겁니다. 가서 이제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없잖아요. 그 대통령을 가면 우리 주를 만나야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정관 목사가 뭐 트럼프를 만나러 안 한다. 상원의원을 만난다면 거기 그 지도 목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딘스모라는 그 하원의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국 대사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딘스모를 통해서 이제 그 하기 위해서 그걸 가게 되는데 이 당시도 이승만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강했냐면 고종이 만나자고 불렀습니다. 부르면 두 가지겠죠. 잘 봐달라는 거하고 여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다 너가 안 만난다는 거예요. 고종은 안 만나고 자기는 그럼 고종이 만나가면 황제의 특사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민영하고 윤추 정부 특사로 하게 된 겁니다. 정부 특사로. 그래서 모든 보고도 저기로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승만은 이제 1904년 11월 4일 서울로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와
고베 정착한 뒤 11월 17일 대흥역에선 사이베리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11월 20일 호놀루에 도착합니다. 이스만은 미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12월 31일 목적지인 워싱턴에 가서 대미 여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전주한 공사했던 디성호 하우리온을 만나 국무장관 회의를 만나 해달라고 부탁했고 거의 소개로 1905년 2월 20일 면담 일자가 잡혔습니다. 이승만은 회의 장관에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문호개방 정책 오픈도어 폴리시를 청원했습니다. 회의는 중국에 대한 문호개방 정책과 영광의 통상계 균등과 중국의 영토 보전 강조, 일본 열화에 대한 중국 분할 방지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회의 장관은 적석에서 한국에 대한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중풍에 걸려 회의는 건강을 하지 못하고 7월 1일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임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국무장관 테프트가 이제 국무장관이 되는 거죠. 그 테프트는 그 루즈벨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제 6개월이 지난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는 1900년 7월 러일 광화정을 포트모트에서 맺게 되죠. 그게 되면서 이제 국무장관 자기 이제 신복을 국무장관 그 테프트 육군 장관을 국무장관 직무대리를 해가지고 아시아 순방을 나서게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와이의 거민들은 환영 행사를 펼쳤고 테프트는 하와이 감료의 감리사 워드만의 소개로 한인 대표 윤명구를 만나 윤명구와 함께 루즈벨트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못 갈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루즈벨트한테 일본에 사절단 보내는 거죠. 자기 딸하고 국무장관도 보냅니다. 보내면서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테프트가 가짜로 밀약을 맺게 되는 거죠. 미국의 한국을 일본이 점령한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 강을 무기화하고 거기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해준 거예요. 그 후에 만났는데도 루즈벨트 대통령 철석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다 외교 문서가 이제 그거 되면서 발각된 겁니다. 그 이승만 하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죠. 역사에 아주 이런 그 아이러니가 많습니다. 근데 이승만 회의 장관은 90년 2월 20일 기쁨에 들떠가지고 회의 장관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본국 민영환과 한교수는 앞으로 자퇴한 면담 보고서를 보냈으나 회의 장관이 정법으로 7월 1일 사망하여 모처럼 몰린 이승만의 외교 성과가 울보펑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면담 1905년 8월로 헛수가 된 거죠. 헛수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학은 그 루즈벨트가 이승만 약속합니다. 좋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당신 개인적으로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당신 영상을 통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박사가 아주 기분 낮대가지고 영사에 당연히 소리만 너무 더 줄 건데 영사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일본 앞장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이 박사가 붕괴합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걸 안 해주느냐. 그걸 결국 안 해준 거예요. 묵살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영사는 전남도지사 가고 그랬는데 이 박사가 그걸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교육자가 돼야 되겠다. 이 박사 자기 자선에 나옵니다. 내가 교육자가 돼가지고 다시는 저런 대응구단 사람을 한다는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서 이제 이 박사는 이제 유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유학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죠. 유학생 5년 만에 미국의 수재들이 12년 해야 될 거를 조지 워싱턴 석사,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를 5년 만에 다 한 거거든요. 그걸 간단히 살펴보면 외교 업무를 마친 이승만은 1905년 2월 조지 워싱턴에 입학하여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받고 2년 만에 그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배제 학당 그거를 인정해 준 겁니다. 학위를 하버드 대학의 석사학위와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를 1910년 3월 7일에 각각 취득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입학을 도와준 사람은 워싱턴 소학에 큰 영향을 끼친
커버넌트 장로교회 목사 햄린입니다. 햄린은 이승만이 가져온 선교사의 추천을 읽어보고 유능한 전도사감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이승만을 한국 공사관 법률고문이던 조지 워싱턴 대학 리듬 총장에게 소개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승만이 배제학당의 학력을 인정해 학부 2년 만에 편입식 주었습니다. 이승만 단치 32살의 만학도였습니다. 그가 장차 목회자가 되기를 서약하였으므로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목회자 학금이 주어졌고 대학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강연에 다녔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체력이 딸렸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승만은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이 필요하며 하버드대학 2년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이 박사 총장한테 나는 바쁜 사람이니까 2년만 빨리 가 한국에 해야 되니까 2년 만에 박사학위 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인 학생도 4년이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박사가 돼 입학가 돼 석사부터 봐봐라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1907년 가을부터 1908년 여름까지 1년간 하버드 대학 공부를 하였으나 석사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일파 스티븐슨의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암살하게 되죠. 그 통렬하라는데 이 박사 통렬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빚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 이제 이승만은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이래 하버드의 성미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다른 대학으로 전화해가지고 도전할 생각을 갖게 됐고 서울에서 알게 된 북장로교 선교사 홀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홀 역시 이승만의 장래생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이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외교, 모교, 자진이 모인 프린스턴 대학으로 진학하라고 그러고 바로 총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정부 특사로 가면서 한국에는 선교사 19분의 선교 그걸 다 받아간 거예요. 추천서를.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까? 홀의 주선과 프린스턴 대학의 호의로 2년 만에 박사학위 받게 된 거죠. 요청을 받아줬고 기숙사도 무료의 특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은 바로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1910년 7월 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냐면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립, 미국의 능력 아래 보면 그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에 처음에 미국은 참전 안 하죠. 참전하게 된 여기 주축국들이 무역 항들을 전부 습격을 한 거죠. 포격을 한 거죠. 포격하니까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 논문을 해가지고 이 논문이 아주 프린스턴 대학의 아주 특별 논문으로 봤다. 이게 세 개 분야, 철학, 그 다음에 신학, 또 법학 이 세 분야를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발간하게 되고 나중에 윌슨이 대통령이 됐어도 그걸 참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승만의 이승만의 이제 유학 경비 대부분은 교회나 YMCA 강연한 강연에 이상재, 진명기 된 국내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제 1907년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게 되죠. 한국에 올 때 이제 이 박사는 아주 그겁니다. 여행광입니다. 한국에서 하와이로 오는 게 아니고 유럽을 돌아가지고 소련을 이렇게 돌아옵니다. 소련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미국 그걸 딱 보고 일반산 자유당의 당부당 이노 성세도 극찬하죠. 딱 한 장인데 그게 공산주의를 망한다. 공산주의. 일평생 이 박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 거는 벌써 딱 통찰력 하나님 영감을 주셨는 것도 있겠지만은 공산주의는 할 수 없다고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그것도 이야기하죠. 가족들 중에 공산주의 그거 하면은 설득하라. 설득하게 안 되면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참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승만의 징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수준에 내놔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 참고로 우리가 하나 보면은 저 35세 때 이승만은 20세기 초 세계 어느 국에도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국제적인 차세대 지도였습니다. 이승만은 해외 혁명들과 비해봐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지도였습니다. 그보다 8살 위인 인도의 간디는 19세 때 영국에 유학, 변호사의 자격을 받은 뒤 30대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면서 수십만 인도인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였으나 그때까지는 아직 독립투사가 아니었습니다. 볼수윤 이 박사는 당당한 투사가 되어 있죠. 한 살 아래에 된 콘라드 아데나우, 고려 이제 73세였죠. 집권자가 된 점과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은 점에서 이승만과 공통점이 있으나 30대 아와에는 감옥과 거리가 먼 변호사로서 휜련이 부시장 자리에 전거되었어요. 이 아데나우와 이승만에 대해서는 김황식 전 총리님께서 한두 달 전에 그 정승우 총장의 말을 칼빈 소트와 아주 자세하게 그 강연을 하셨고 또 여기 뭡니까 기독교 방송 거기서도 세미나를 해서 아주 그 두 분이 너무 위치도 다르고 연락도 없는 사이인데 그렇게 친밀한 정책을 뺐다는 것을 한번 그 자료를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뛰어난 능학력, 그 다음에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아홉조리의 소문은 26대 때 의사가 되었다가 반청혁명에 뛰어들어서 겨우 이제 뭐 그냥 혁명가로 이럴 때였고 중국 모택동은 18살 때 손문이 주도한 신해혁명에 참가 일찍이 학업을 포기하고 혁명에 기어들으며 34살 때는 그 중국 공산당 농민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박사하고는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데 뛰어난 학력, 동서양을 겸비한 학식, 정치, 경력, 지도자, 자질 등을 볼 때 이승만과 상배를 수 있는 아마도 손잡벌이 싱가포르 이관료 정도 됩니다. 이관료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가 되어 귀국하여 31살 때 자치령이 싱가포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1959년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행동당 단수가 되어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963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의 연방에서 분리된 뒤 독립한 싱가포르 총리가 되어 30년 만에 자원도 자본도 없는 싱가포르를 세계 인류 도시국가로 만들었죠. 이완유는 이승만은 35세의 차세대 지도로 고국을 떠난 지 43년 만인 1948년 73세의 고령으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짜리를 찾아나서 투쟁과 정치가 대기만사 연관하는 것입니다. 90대까지 전술을 누린 이승만은 바로 우리의 현대사였습니다. 이승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제일 자기 자서전에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보면 감옥에서 생활을 다음과 같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7개월 동안 나는 시끄럼증 목에 나가는 나무로 만든 목걸이 칼차죠. 사진에 뭐 칼차가 나오죠. 목에 달고 두 손을 수갑 져온데 발을 형틀에 끼어 있었다. 한편 이승만의 전기를 쓴 올리버는 우남이 고문을 받은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밤이면 어두운 고무실에 끌려 나와 어두운 지하실에 던져졌고 아침이 되면 또 고문을 당했다. 우남은 이처럼 고통스러움을 해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비로소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회심하게 되었다. 그 이승만의 첫 기도가 말하지 하나님 나의 조국을 구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오 God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우남이 예수를 믿기로 회개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1889년 1월 9일날 감옥에 들어갔죠. 그 1, 2월 4일 그 혹독한 겨울에 이제 그런데 정령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이승만은 1999년 12월 13일과 12일 연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승만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 읽었습니다. 나는 6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6년 반 동안 5년 7개월이죠. 난 감옥살이 저던 축복에 대해 영원히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승만은 90세로 이제 전술을 다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 이제
이 인수 박사 아들 양자는 인수 박사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우남의 주어를 남기고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하였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을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 대한 주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건강이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부터는 조석으로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해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사만 첫 이제 영감 받을 때부터 이제 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소, 내 영혼 구해주소. 그리고 내 나라를 하나님 바칩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시사들은 이사마이 대통령의 일대를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그 이스마엘 꿈꿨던 부활 또 진정한 부활이 우리 마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 주일을 보내고 고려대학교 ROTC 기독인의 첫 예배를 드려야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대통령이 이승만밖에서 일평생 맡은 사명을 완수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모든 불의를 말끔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